안녕하세요. 서용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관동결국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해석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함께해서 한 번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수업은 총 두 번에 나눠서 전반부에는 산 부분을,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바다 부분을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동결국 들어갑시다. 자, 서사 부분인데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한데 강호라면 어디를 뜻한다고요? 자연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연의 병이 깊어 중림 대숲이죠. 대숲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철의 고향인 창평에 해당돼요. 대나무숲 창평에 누웠더니 그다음에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이렇게 방면은 방면지임 방면지임 관찰사의 임무를 뜻해요.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성은이 갈수록 만극하다. 여기까지 좀 먼저 볼게요. 자, 강호에 병이 깊었다는데 실제로 이 글의 화자인 정철이 병이 들었느냐? 아니에요. 병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이 너무나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과 연관된 한자 성어가 정말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하고질이라는 한자 성어와 연하고질, 그 다음에 천석고황, 천석고황 이렇게 두 가지 한자 성어가 정말 유명해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 정말 자연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 유배 갔어요. 정철은 정말 유배를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간 것은 이제 자연을 사랑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한데 맡겼다. 그런데 이 임무, 관철사의 임무를 정철에게 내려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맡기시니의 주체는 바로 임금이 됩니다. 맡기시니 성은이, 그러니까 이 성은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임금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내려서요. 자, 연춤은 달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연춤은 달려 들어가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대. 하직이라는데 여기서 하직은 작별 인사, 하직 인사를 의미해요.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라는데 옥절은 관찰사의 신분증, 신표에 해당돼요. 그래서 관찰사의 신표가 이것이 앞에 섰다. 밑에 앞에 그 하인들이 이 신표를 들고 정철 관찰사 납신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평구역 그런데 역이라고 하면 이 역이라는 곳은 예전에 말을 갈아타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 지금 현재 여주라는 곳이고요. 여주는 경기도 여주, 쌀이 정말 유명하죠. 이 여주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요? 섬강이라고 했는데 섬강이라는 강은 원주에 이렇게 있어요. 섬강은 어디요?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은 치악산을 뜻해요. 치악산이 여기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끊어가지고 좀 보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줄에서는 화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창평에 있었죠. 그리고 바로 연춤을 달려 들어가서 한양까지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직 인사를 한 후에 평구역에서 흑수로, 그 다음에 벌써 원주까지 온 거죠. 쭉 보니 여기까지의 특징, 그냥 가운데 부분이 슝슝슝슝 다 날아가 버리고 아주 엄청난 생략, 비약, 가운데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생략 비약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화자가 관찰서로 임명됐으니까, 즉 유배가 있다가 관찰서로 임명이 됐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기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서로 임명된 화자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 뭐 조금만 더 보려면 섬강은 어디요? 하고 물어봤죠. 그리고 원주 치악산이 여기로다 하고 자기 스스로 묻고 대답을 했어요. 묻고 답하면 수사법 뭐예요? 그렇죠, 문답법. 그렇죠. 여기에는 문답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양강 나린물이, 소양강이라는데 춘천에 흐르는 소양강, 춘천이에요 벌써. 자, 춘천에서 흘러내린 소양강 물이,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라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줄게요. 대괄호로 묶는 부분은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실제로 춘천이라고 하면 영서지방이거든. 영서지방이면 물이 흘러 당연히 서쪽으로 흘러가겠죠. 즉 한양으로 흘러가게 돼요. 한양에는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정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예, 임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이 정서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워할 연자를 써가지고 연군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연군지정 잊지 마세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다음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시자. 고신이라는데 외로운 신하라는 뜻이고요. 거국, 나라 국자인데 여기서 임금을 뜻해요. 그래서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 곧 이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는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철 자신이 되는 거죠. 화자. 자, 이 신하가 백발도 하도하시자. 백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흰머리가 막 나요. 흰머리가 막 나는 이유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납니다. 선생님 색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흰머리가 나기도 하지만 근심 걱정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여기서는 근심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선생님이 흰머리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점수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흰머리 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근심 걱정도 하도하시야. 하다라고 하는데 고전 작품에서 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 그렇죠.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대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화자의 중요한 정서가 들어갑니다. 자, 사실 임금 곁을 떠나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별일은 없는지 하고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근심을 뜻한 한자 중에 근심 우자가 있어요. 근심 우자. 그리고 나라 국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국 지정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됐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구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주의 밤을 겨우 새워. 동주라고 하는데 현재 철원 지역에 해당돼요. 벌써 강원도 끝자락까지 갔네요. 철원의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이라는데, 북관정이라는데 무슨 정하면 정자고요. 정자는 여러분들 뭐 산이라던가 길 가다 보면 잠깐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집이 있죠. 아, 물론 벽은 없습니다.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이런 것들을 정자라고 해요. 이 북관정에 올라하니 오르니 삼각산 제1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죠. 삼각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하마면은 웬만하면 잘하면 이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베리로다. 배는 보이의 줄임말이 되겠어요. 보이리로다. 삼각산 제1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듯하대요. 그럼 이 부분도 가로 좀 묶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삼각산이라는 산이 어디에 있느냐. 예, 삼각산이라는 산이 지금 현재는 북한산이에요. 선생님, 북한산이면 북한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한양의 북쪽에 있다 해서 북한산이에요. 즉, 그 얘기는 즉 한양에 있는 북한산 봉우리가 보일 것 같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한양 생각했다는 얘기는 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 생각. 아까 전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뭐라고 했나요? 네, 연군지정. 여기에도 연군지정이 나타나요. 정말 연군지정은 자주 나타납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궁왕대걸터에, 궁왕이라는데 애꾸는 알고 있죠? 애꾸는 궁예왕. 그래서 궁예왕 대걸터에 오작이 지적이고 있어요. 오작이라는데 오자는 잘 알고 있죠? 까마귀 오자. 작자는 여러분들 까치 작자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 줄여서 까마까치. 까마까치가 지적이니 천고의 흥함과 망함을, 천고라는 말은 오랜 이런 뜻입니다. 오랜 흥함과 망함을 아는다, 뭘 안한다 라는데 이렇게 2인칭에서 니은다꼬로 사용되면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좀 가로 좀 묶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나라가 망했어요. 예전 번성했던 궁예가 다스렸던 대분국이나 아주 잘 나갔던 나라였는데 지금 망하고 없어졌거든. 잘 나갔던 나라가 망해버렸어. 인생이 어떻게 느껴진다. 삶이 어떻게 느껴진다. 그렇죠. 갑자기 살았으니까 망하니까 허망하고 더덥겠죠. 그렇죠. 인생의 더덥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의 더덥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알고들 계시죠. 그렇죠. 인생무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생무상. 특히 인생무상과 연관지어서 나라가 망한 안타까움이 드러날 때, 이럴 때는 맥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도 함께 사용해요.
맥수지탄. 맥자는 보리맥자고요. 아주 뛰어났던 번성했던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리밥만 무성하다라고 해가지고 맥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 페이지 마지막 구절. 회양 너의 일홈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마초하는 마침 같으시고 같구나.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무엇과 같다는 얘기냐면 중국 회양과 같다는 얘기예요. 중국 회양과. 갑자기 중국 회양이 소환이 돼버렸네요. 중국 회양이라는 곳은 예전에 여기 나오는 급장유라는 인물이 급장유라는 관리가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급장유라는 사람은 그곳의 정치를 정말 잘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서 이 사람이 누워서 태평하게 이렇게 배고프고 누워서 정치를 해도 정치가 정말 잘 됐다 해서 이 사람과 연관된 한자 성어가 있는데 눌 와자를 써가지고 와치회양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타났어요. 와치회양, 누워서 회양을 다스린다. 와치회양, 정말 편히 잘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회양 너 이름이 때마침 중국 회양과 같은데 급정유가 다스렸던 중국 회양과 같은데 이 급장유의 풍채를 모습을 다시 안 입을 것인가 라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말하자는 것은 화자가 회양에 왔는데 이 회양에서 누구처럼 급장유처럼 자신도 정치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절도 또 중요 구절이 돼버리는데 대가로 묻고 별표 치시고요. 화자의 심정, 나도 뭐 하겠다, 급정유처럼 뭐 하겠다, 그렇죠, 좋은 정치를 베풀어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한다 해서 사랑할 애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써가지고 이럴 때 애민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같은 표현으로 정치를 잘하겠다, 좋을 선자를 써가지고 선정의 포부가 드러난다 라는 말도 쓰는데 앞으로 애민정신 그 다음에 선정의 포부 이 두 개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으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이 이제 좀 전까지가 서사였습니다. 이 작품 무지하게 길죠.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운문임에도 불구하고 산문처럼 무지하게 길입니다. 정말 길어요. 선생님도 한 번에 수업을 끝내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이라는데 관영안을 뜻해요. 관영이라면 정철이 다스리던 정철이 자신이 정치를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즉 관할 지역이 되는 거죠. 관할 지역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 되었어요. 벌써 꽃핀 3월이 된 거죠. 화천이라는 시내길이 천 이름입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이라고 하면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산이 이 가을산인 풍악산만큼 아름답다라고 해서 풍악으로 불렀는데 정확하게는 금강산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름.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이 시냇물이 쭉 뻗어가지고 금강산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금강산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이 시냇물의 이름이 바로 화천이라는 천이었던 거죠. 자,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이라는데 행은 여행을 뜻하고요. 장은 장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입니다. 짐. 여행짐. 그래서 여행 장비를 이걸 다 떨치고 석경이라는데 말 그대로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돌길에 막대를 짚었어요. 그래서 백천동을 곁에 두고요. 백천동 곁에 두고 지나갔어요. 여긴 간 곳이 아닙니다. 여정이 아니에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해서 화자가 간 곳 드디어 만폭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폭이라고 하는데 폭은 폭포를 뜻하는 폭자예요. 그래서 만폭동 폭포, 금강산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통일하면은. 자, 이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가 있고요. 옥 같은 용의 초리가 있어요. 초리라는 말은 눈초리 하면 눈꼬리잖아. 그래서 용의 꼬리가 또 있대요. 이 꼬리가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에 자자하니 쭉 퍼졌다는 얘기죠. 심리에 퍼졌으니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관할 지역이 무사해요. 아무 탈이 없어. 이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임금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철은 아니에요. 정철은 나 잘난 사람입니다. 제 잘난 맛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관할적인 무수한 이유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절이 벌써 내가 다스린 지역이 너무나 평안스러워. 그 다음에 벌써 3월이 되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놀러 가야 해요. 그래서 이 금강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강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행장들 다 떨쳐냈다는 얘기는 간편한 차림이에요? 무거운 차림이에요? 짐을 떨쳐내버렸어. 당연히 간편한 차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소한 차림으로 이런 뜻입니다. 간소한 차림으로 돌길에 막대를 떠벅떠벅 짚어가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화저 갔다 그랬었죠. 간 곳은 기행문에서 여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만폭동 폭포를 구경하러 들어갔더니 은 같은 무지개가 있어요. 옷 같은 용의 꼬리가 있어요. 실제로 은빛 나는 무지개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잖아. 그런데 은빛 나는 무지개예요. 하얗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렇죠. 폭포를 위한 표현이고요. 다음에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옥색이잖아. 푸른빛도 청옥도 있지만 당연히 백옥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백옥 같은 용의 꼬리가 보인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폭포를 위한 표현입니다. 화면 조금 내려서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 섞어돌며 뿜 소리가 심리에 잦아야 돼요. 심리라고 하면 대충 이게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4km쯤 돼요. 4km. 거리가 꽤 멀죠. 여기까지 퍼졌으니 들을 때는 우레 같았대요. 우레라고 하면 천둥을 뜻하죠. 들을 때는 천둥같이 소리가 어떻다?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보니까 눈이로다. 하얀 눈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폭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소재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은 같은 무지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옷 같은 용의 꼬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을 때는 우레 같다고 했어요. 그럴 때 직접 보니까 눈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얘들의 공통점 전부 다 무엇을 비유한 표현? 그렇죠. 전부 다 만폭동 폭포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쭉 묶어보고요. 이 부분 표현상의 특징이 시험 문제가 정말 출제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 비유했잖아.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이 잘 나타났죠. 일단은 이 폭포에 사용된 수사법 보면 같은 무지개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을? 폭포를. 폭포 원간염 대신 보조간염만 썼죠. 이렇게 원간염 대신 보조간염만 사용하면 수사법이 그렇죠. 숨길 은자를 써가지고 은유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은유법이 사용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수사법들 여러분들 직접 좀 찾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힌트. 같은. 같다는 표현 사용했잖아. 뭐뭐 같다라면 그렇죠. 직유법. 여기에 또 뭐뭐 같은의 직유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같은 무엇 해서 문장 구조가 앞과 뒤가 동일해요.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면 그렇죠. 대꾸법이라고도 하죠. 대꾸법.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들을 때는 우레였어요. 들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느 감각이 드러나요? 네, 그렇죠. 청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고요. 보니까 눈이에요. 직접 봤다는 얘기죠. 봤으니까 그렇죠. 눈이죠. 시각.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조화도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심리에 퍼졌을 때부터 들으면서 왔거든. 거리로 봤을 때는 가까워요? 멀어요? 그렇죠. 멀죠. 그래서 이 들을 때는 멀리서부터 원경부터 듣고 왔었는데 보려면 직접 와서 봐야 되는 거죠. 거리가 짧아졌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근경을 통해서 폭포를 또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만폭동 폭포 부분 정말 출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뒷부분에 또 다른 12폭포라는 폭포가 나와요. 그 폭포와 비교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금강대 부분 넘어갈게요. 금강대라는 곳으로 갔어요. 금강대. 참고로 무슨 대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요. 요 한자, 이 대라는 표현을 보면 한자 뭐 위에 쌓여있고 또 쌓여있죠. 층층층층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주 높은 언덕이나 바위, 아주 지대가 높은 곳을 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높은 곳이에요. 언덕, 바위 같은.
자, 금강대라는 아주 높은 곳에 그것도 맨 우층이에요. 우층하면 위죠, 위. 맨 위층에 선학이 새기셨어요. 선자인데 이거 매 산자 옆에 사람 인자 있죠. 신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선의 학이 삭기는 새끼를 치니 새끼를 기른다는 뜻이죠. 새끼를 기르니 봄바람 춘풍 옥적성에 옥적자인데 적은 필이에요. 그래서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뒀던지 돛은 강조 깼던지 호의 현상이 반궁에 솟았었어요. 여기 호의 현상이라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얘는 원관념을 찾는 게 정말 잘 나오거든. 일단 해석만 하면요. 호의라고 하면 하얀 저고리, 흰 저고리를 뜻해요. 여성들이 입는 흰 저고리. 흰 저고리에 현상, 우리 하늘, 현, 따지, 거물현, 그렇죠. 이 현자입니다. 거물현자. 그래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가 반공 공중에 솟아떴어요.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하다.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서쪽 호수, 중국 서호라는 호수에 인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인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 좀 안타까워요.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솔로? 네, 그쯤 됩니다. 매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요. 꽃이 아내래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 다음에 학을 새끼로, 자식으로 길렀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친 없음? 네, 이쯤 되는 거죠. 예. 인포. 이 인포를 반겨서 넘노는 것처럼, 네. 호의 현상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중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뒤에 신선에게 새끼를 기르는데, 봄바람 옥피리 소리라는데, 이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렇게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예,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에 빗댔어요. 예, 좀 예쁘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면 이것을 미화법,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미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에 미화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고요. 거기에 첫잠을 깼던지 갑자기 흰 저고리에 검은색, 흰색과 검은색 무엇인지 모르는데 막 갑자기 공중에 솟아올라. 이 단락에서 공중에 솟아오를 수 있는 존재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에 선악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악 네모치시고요. 여기다 연결해 주세요. 여기서 호의 현상의 원관념을 쓰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찾아 쓰라고 하면 무조건 글자 똑같이 현, 학 동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쓰라고 하면 신선의 학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찾아 쓰시오. 찾아 쓰시오가 항상 문제야. 예. 찾아 쓰시오 하면 진짜 동일하게 똑같이 현학 이렇게 찾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공중에 솟았더니 이 학이 공중에 솟았던데 이 학이 마치 인포를 반겨서 넘노는 것 같이 누구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포의 이 서호 옛주인의 원관념은 실제는 누구였던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네, 정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관념을 쓰시려 하면 이건 또 정철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호의 현상의 원관념은 선악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서호 옛주인의 원관념을 쓰셔야 하면 정철 쓰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음에 사용대 수사법은 간단히 볼게요. 반겨서 넘는 듯하다, 뭐뭐인 듯 하면 수사법은 뭐가 돼요? 같이, 처럼, 양, 듯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직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직유법이 사용됐어요. 자, 다음은 교재 13쪽인 것 같네요.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 보고 있어요. 향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향을 피울 때 쓰는 향을 피울 때 향을 꽂아 놓는 것을 향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작은 향로, 큰 향로를 눈 아래 굽어봤다 하는데 실제로 향로가 아니라 여기 소향로, 대향로는 이거 바위예요, 바위. 바위가 마치 향로 모양으로 생겨서 소향로, 대향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걸 눈 아래 굽어보고요. 정량사 절이죠. 이 정량사 진월 때 대가 붙으면 어떤 곳이라고요? 높은 곳. 진월 때 다시 올라 앉으니 얘는 좀 해석을 주의하세요. 해석 문제 보면 앉아서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이는
글자 수를 위해서 굳이 집어넣은 거지 그냥 말 이런 뜻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안전히 이거 주의하세요. 진짜로 해석. 정말 관동결국에는 해석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고전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해석도 좀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여산 진면목이 여기에 다 변하다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어. 여산 진면목이 다 보일 수 있어. 우리가 여산이라는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여산이라는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가 중요해요. 이 여산이라는 산은 조선 땅덩어리 없는 산입니다. 이 산은 어디 있는 산이냐? 중국산이에요. 다시 어디 산? 네,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중국산이 금강산에서 중국에 있는 여산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일 리가 없어요. 와, 그게 보이려면 정말 높은 산이라도 그래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 가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 여산이라는 산은 중국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해서. 자, 중국의 이 아름다운 여산 진면목이 참모습이 여기에 다 보인다는데 실제로 화자가 보고 있는 산은 어느 산? 네, 금강산이에요. 다시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금강산에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중국 여산 보일 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화자가 보고 있는 금강산이 여산만큼 어떻다? 네, 그렇죠. 아름답다. 여산만큼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금강산이 중국 여산만큼 어떻다고요? 네, 매우 정말 아름답다. 요런 의미예요. 요 구절의 의미. 실제로 화자는 여산을 봤다 안 봤다? 안 봤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산을 본 게 아니라 금강산을 봤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 와, 조아홍 하면 우리 모든 걸 만든 존재. 그래서 조물주라고 하잖아. 아, 조물주가 헌사하기도 헌사하다. 헌사하다라는 말은 야단스럽다는 뜻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야단스럽다. 그래서 조물주가 야단스럽구나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날거든 뛰지 말거나 만화는 말거나 이런 뜻입니다.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솟아 있지 말거나 뭔 소리야? 그럼 자세히 보면 나는데 뛰고 있다는 얘기죠. 서 있는데 솟아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화전 뭘 보고 있었어요? 금강산을 보고 있었지. 금강산 봉우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부용을 꽂은 듯하다. 부용이라는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을 꽂아놓은 듯하고요. 다음에 백옥을 묶어놓은 듯하다. 흰 옥을 묶은 듯하다. 무엇의 모습이? 화전 뭐 보고 있다고요? 금강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요 줄 쭉 두 구절 묶어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화자는 다 뭘 보고 말해요? 그렇죠? 산 봉우리를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의 모습에 대한 금강산의 봉우리에 대한 그만큼 어떻다. 야단스럽구나. 저는 나는 듯 뛰는 듯 서 있는 듯 솟은 듯 꽃을 묶은 듯 백옥을 묶은 연꽃을 꽂은 듯 백옥을 묶은 듯 그만큼 이 산의 모습이 어떻다? 네, 아름답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금강산 봉우리가 그만큼 아름다움, 즉 이것을 뭐 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다. 그렇죠. 칭찬하고 있죠. 칭찬할 때는 예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찬. 그래서 금강산을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외에 조금 더 보실게.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라고 하는데 이 부분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날고 뛰어요.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렇죠. 아주 동적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상대서법은 대꾸법인 건 알고 있을 거고요. 다음 부용은 연꽃을 꽂은 듯하고 백옥을 묶은 것 같아. 이 부용과 백옥 이 두 가지 묶어주시고요. 백옥과 연꽃 이 두 가지. 어디에 이것을 꽂아놓은 것 같다고요? 산 봉우리에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산 봉우리를 비유한 표현인데 꽂은 듯, 묶은 듯 하다고 했었잖아. 아까 전에 같이처럼 양듯 나오면 수사법, 직유법. 그렇죠. 여기 직유법이 사용됐고요. 문장 구조 동일하니까 대꾸법 사용된 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을 박차는 듯 이러는데 동명이라면 예, 그 금강산 바로 옆쪽에 보면은 예, 동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것 같고요. 북극을 떠받친 것 같아요. 괴다라고 하는데 우리 턱을 괴다 하면 턱을 받치는 거죠. 이 북극성을 받치는 듯 하고요. 높을 시고 망고대가 외롭구나 혈망봉이 예, 대 나왔죠. 높은 곳 혈망봉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치밀어서 무사일을 무사하면 무슨 이런 뜻이야. 무슨 일을 사래려고 아래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천만 겁이 지나도록 겁이라면 사람이 한 번 윤회할 시간을 뜻해요. 근데 그게 한 번 윤회하는 것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무지하게 길죠. 근데 이게 1000만 번 지날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예. 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냐? 는다니까 인문형이죠. 모르는가? 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너 같은 이가 또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올라갑시다. 자, 동해바다를 박차한 듯하고 북극성을 떠받친 듯하대요. 무엇이? 산봉우리가. 그럼 우리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산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별 중에서 북극성이라는 별은 혼자서 북쪽에 혼자 아주 반짝반짝 너무나 반짝이면서 이렇게 홀로 있거든. 아주 고고하게 높게. 그럼 이렇게 높고 고고하게 홀로 있는 존재, 누가 이런 존재겠어요? 혼자 빛나는 존재. 그렇죠. 고전작품에서는 임금. 그렇죠. 얘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이 예, 이 북극성이 이게 임금이라면 이 임금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산봉우리는 누가 되겠어요? 임금을 잘 떠받치고 잘 모신 존재. 신하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신하들 중에서도 좋은 신하 뭐라고 해요? 충신. 그렇죠. 그 충신을 나타냅니다. 산봉우리들은 이쪽에서 충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외롭다는 얘기죠. 얘들이 높고 외롭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 부분 가로 좀 다시 한번 좀 묶어주시고요. 이 구절도 시험 문제 정말 출제가 잘 되는데 이게 왜 출제가 잘 되냐면 이 구절은 정말 수사법이 사용된 표현기법이 정말 많아요. 찾아볼까요? 뭐뭐하구나 뭐뭐하구나 이렇게 넣었죠. 뭐뭐하구나 문장 유형 중에 감탄형에 해당돼요.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는 수사법이 감탄법 아니고요. 영탄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에 영탄법이 사용됐어요. 영탄법. 일단 우리 하나 찾았고요. 다음 또 봅시다. 뭐하구나 무엇, 뭐하구나 무엇 이런 꼴이에요. 앞뒤 문장 동일하죠. 대꾸법.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대꾸법. 다음 또 찾아보면 혈망봉이 외로움을 느끼네. 봉우리가 외로워요? 아니잖아. 그렇죠. 이럴 때 수사법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의인법. 사물이나 동물이 감정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은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법.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수사법이 너무 많아. 자, 원래는 높구나 망고대라는데 주어가 뭐예요? 네, 망고대가 주어죠. 망고대가 높구나 이렇게 되고요. 다음 혈망봉이 외롭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장 순서를 이렇게 문장이 그렇죠? 예, 단어의 순서를 바꿀 때 이럴 때 수사법 뭐라고 하나요? 네, 도치법. 그렇죠. 지긋지긋하죠? 예, 수사법이 되긴 해야 되네요. 예. 자, 다음에 끝났냐? 좀 끝내고 싶어. 안 끝났어. 혈망보고 외롭다 그랬는데 이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홀로 높고 고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산봉우리겠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봉우리가 뭘 느끼겠어? 그럼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 네, 정철. 정철의 마음을 얘들을 통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그 인물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다 집어넣어서 표현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사법 이런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해요? 네, 감정이입. 지긋지긋하다. 예, 감정이입. 예, 정말 많이 볼 게 정말 많은 구절이에요. 꼭 잘 봐주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을 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얘들이 하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별표 계속 치네. 하늘과 같은 존재. 정철이 봤을 땐 누구예요? 네, 또 임금. 예, 지긋지긋하죠, 임금. 여기도 임금이야. 자, 임금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얘네 둘이 천만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냐? 굽힐 줄 모른다. 얘들이. 그럼 얘들은 어떤 존재예요? 임금에게, 즉 왕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는 놈들. 그렇죠.
충신, 그렇죠. 직언을 하는 충신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너 같은 이 또 없다. 또 있겠는가? 서리법이고요. 그다음에 너이고 너 같은 이라는데 너 같은 이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네, 얘들이고요. 그리고 얘들 실제로는 얘들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러고 있어요? 네, 문제가 그거죠. 너 같은 이는 망고대이면서 혈명모임에서 또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누구? 네, 화자. 그렇죠. 정철 자신. 이 정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러겠다. 나도 이렇게 망고대 혈명처럼 눕고 고고하게 외롭지만 눕고 고고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구절이에요. 자,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심대, 대니까 아주 높은 곳이죠. 계심대라는 곳에 고쳐 올라, 다시 올라 중양성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12,000봉우리를 역력히 헤아리고 있어요. 12,000봉이라는데 12,000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 네, 바로 금강산입니다. 이 금강산을 역력히 분명히 혀여하니 혀다라는 단어인데 헤아리니 이런 뜻이에요. 헤아리니. 우리 해다, 혀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혀다, 해다 같은 말이에요. 혀다. 전부 다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헤아리다라는 말이 됐고요. 헤아리다. 여기 뭐 헤아린다고 하면 같은 말로 생각하다는 말도 있겠죠. 생각하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것들이 개수와 연관되면 이 개수를 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혀다 해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다 세다 이런 뜻이 사용되는데 뭐 그때 달라요. 그때 뭐 두 가지 헤아리다 생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로 볼 수 있고요. 숫자를 세다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 역력이 쫙 천천히 바라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금강산 수많은 12,000개나 되는 봉우리를 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봉마다 맺혀 있고요. 끝마다 서린 기운이 있어요. 당연히 높은 산이니까 이 기운들 당연히 깨끗하겠죠.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해서 맑거든 좋티마나 좋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좋다는 지금의 굿의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클린의 뜻이었어요. 클린, 깨끗한. 그래서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좋거든 어떻게 해석해요? 좋거든. 그렇죠? 깨끗하거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저 기운을 맑고 깨끗한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자 한다. 인거라고 하는데 인재를 뜻해요. 사람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런 인재를 만들고자 한다. 형용도 끝이 없고 형용 모습이란 뜻이고요. 다음에 체세라고 하는데 이 체세는 아주 움직임 느껴지는 형세를 뜻해요. 이 형세도 하도 할자 하다 뭔 뜻이라고요? 하다는 많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많기도 계속 나오죠. 많기도 많구나. 자, 다시 올라갑시다. 계심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양산을 바라보며 금강산을 쭉 헤아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강산의 특징인 12,000봉우리를 통해서 표현했죠. 어떤 대상의 부분이나 특징을 통해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낼 때,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낼 때, 이럴 때 수사법을 뭐라고 하나요? 부분으로 전체를,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럴 때 대유법이란 말을 써요. 다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 대유법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천천히 어쨌든 산봉우리 전체 쫙 훑어보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어떤 아주 깨끗한 기운이 있는데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심지어 맑은데 깨끗하기까지 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맑은 게 깨끗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어쨌든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있어요. 이 산의 기운이. 그래서 저 맑고 깨끗한 저 기운을 훑어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오랜만에 대가로 좀 묶읍시다. 별표 치시고요.
자, 이 글의 화자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통해서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통해서 사람,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조정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인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에 인재가 없어, 깨끗한 인재가 없어, 다 더러워, 썩어버렸어.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조정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었잖아. 근심을 뜻하는 한자 뭐라고요? 근심 우, 나라 걱정하잖아. 나라 구, 떠오르죠? 우국, 그렇죠. 우국 지정 이렇게 되겠어요. 우국 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걱정하면서 힘머리 낸다고 했었죠. 그렇죠? 백발구절에서 나왔었죠. 백발구절. 그 부분도 우국지정이었으니까 딱 이 구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형용도 끝이 없고 채세도 하도할샤라고 했었는데 형용 모습으로 해석하면 됐고요. 채세 그렇죠. 형세로 해석했으면 됐었죠. 둘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형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다음에 채세라는 모습은 형세 아주 움직이는 듯한 좀 동적인 이런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말이 같이 똑같은 모습을 뜻하긴 하지만 한 개는 정적, 한 개는 동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천지 삼기실 때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지만 당연히 천지가 만들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구나. 유정하면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누구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을 만든 존재.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조화웅이라고 했었는데 조화웅은 조물주를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물주에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뜻으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모양도 다양하고 형세도 다양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습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 비로봉 얘기가 나와요. 이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봉우리. 사람들이 오르긴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자, 올라갑시다. 비로봉 상상두에 상자가 윗상자잖아요. 위보다 위에 있는 두 머리예요. 산의 가장 높은 머리, 그렇죠. 산 꼭대기, 정상이 되죠. 비로봉 산 꼭대기에 정상이죠. 비로봉 정상에 올라보니기니 신고하는데 올라보니라는데 보니 좀 별표 치시고요. 이 구절 해석 문제가 좀 잘 나타나요. 잘 나옵니다. 해석이. 올라보니 이렇게 해보니 누구신가? 올라보니 누구신가? 이런 뜻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어적기라고 해서 발음대로 적는 것을 이어적기라고 하죠. 이 당시도 이어적기가 사용됐거든. 그러면 원래 형태로 끊어보자면 본인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렇죠. 올라본 이가 그 누구신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본 이가 그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누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늘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다는 말인가 라고 했어요. 자, 요 구절은 이 구절과 관련된 고사를 옛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공자와 관련된 고사예요. 공자의 고사. 공자 우리 유교하면 최초의 학자 보통 공자로 많이 알고 있죠. 집대성한 사람 이 정도로. 근데 공자라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였냐면 원래 본국이 노나라였어요. 노나라. 이 노나라에 있는 산 이름이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어느 날 공자가 동산에 오르게 됐어요. 동산에 올라서 전망을 쫙 본 거죠. 노나라 전체를 쫙 훑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든 생각, 이 노나라도 참 좁게 느껴지는구나. 다음번에 화자가 또 어딜 가게 되냐? 태산에 오르게 돼요. 이 태산이라는 산에 오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이 천하가 참 좁게 느껴지는 거야. 천하라면 지금은 온 세상을 뜻하지만 예전 세계관에서 천하라고 하면 중국을 뜻해요. 그래서 이 태산에 올라서 중국 천하가 좁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쨌든 산에 오르면 사람이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지위를, 지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동그라미 치고 별표임 치시고요. 해석할 때는 지위, 우리 지금 지위라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위는 그런 지위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경지, 어느 수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저 경지를, 저 수준을 어이하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화자는 알기 쉽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알기 어렵다는 뜻이죠. 참고로 저렇게 넓은 마음가짐, 공자의 넓은 마음, 저 넓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공자의 아주 넓은 마음. 그래서 넓을 호자를 써가지고 호연지기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뜻은 아주 넓은, 즉 호탕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탕함. 그러면 저 마음, 저 경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은 화자는 이런 공자의 넓은 마음, 즉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운 거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너무나 부러워.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예찬 이런 것도 함께 담겨 있어요. 다음 구절에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하겠느냐, 이상하겠느냐. 고이라는 말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부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하겠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글의 화자는 앞에 나온 저 비로봉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르지 못하니, 그렇죠,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 내용 일치 문제가 잘 나오니까, 내용 일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잊지 마세요. 화자는 이 글의 화자 정철은 비로봉을 올랐다고요? 못 올랐다고요? 그렇죠. 못 올랐어요. 못 오름. 못 올랐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요게. 내용 일치 문제는 이게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그딴 식으로 나옵니다. 화자가 비로봉에 올라가서 이 금강산을 조명하면서 쫙 보면서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못 오르고 비로봉 오르다가 저 비로봉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공자의 저 경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원통 골이라는데 골은 골짜기, 계곡을 뜻해요. 원통 골짜기 가는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요. 사자봉이라는 봉우리, 화자가 간 곳, 즉 여정에 해당되죠. 여기는 화자가 간 곳, 여정이에요. 여길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가, 넓은 바위를 너럭바위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너럭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인데 소는 연못이란 뜻입니다. 활용소 연못이 되었구나.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서 주야에 흘러서, 주야하면 밤낮이란 뜻이고요. 밤낮에 흘러서 창해의 바다에 이어졌다는 뜻이죠. 바다에 이어졌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일간의 비를 내리려는가, 내리려는가. 에는 애자가, 음은 음지, 에는 그늘, 지금 벼랑 이런 뜻입니다. 에는 벼랑이에요. 그늘진 벼랑에 이 오온이라는 단어는 시들다는 뜻이고요. 시든 풀을 다 살려내라, 다 살려내려무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에는 진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 비유적인 의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구절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 구절에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활용소 연못이 있어요. 활용소 연못이 이렇게 있고요. 여긴 연못. 근데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서 밤낮을 흘러서 푸른 바다에 이어졌대요. 그럼 여기서 꾸불꾸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의 정체, 연못부터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 저 천년 노령의 정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연못부터 바닷가 이어진 강물이 되는 거죠. 굽이치는 강물. 그렇죠? 첫 번째 의미는 진짜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굽이굽이 서려서 밤낮으로 흘러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간의 비를 내리겠는가. 근데 여기 3일간의 비라고 나왔는데 얘도 내부 좀 치시고요. 얘도 내부 좀 치시고요. 3일간의 비가 의미하는 것은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농사에 그렇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해요. 그래서 얘 첫 번째 의미는 유익한, 농사에 흡족한, 농사에 흡족한 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들을 살려내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부터 먼저 볼게요. 이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과 같은 존재들, 우리 조선시대 계층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 누가 있을까요? 네, 백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즉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라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즉 힘든 백성을 의미해요.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이 3일간의 비는, 이 시든 풀을 살려낼 수 있는 비는 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무엇? 백성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좋은 정치, 즉 선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인 선정. 근데 이 선정을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이 천년노령이 바다에 이어졌는데 언제 바람과 구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천년노령에 해당되는 인물은,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는 인물은 당연히 원래 임금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정철은 그런 생각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정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백성들과 직접 만나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정철 자신이 됩니다. 이거 심각한 놈이, 이게 정말 이거는 거의 용모에 가까운 잘못된 생각인 게, 용에 빗댈 수 있는 건 원래 황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무엇에 빗대어져요? 봉황에 빗대어집니다. 봉황보다 용이 한 수 위에요. 정철 가면 보면 자신이 충신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을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천년노령이 갖고 있는 의미, 강물과 정철 두 가지 의미 알아두시고요. 3일 후 3일간의 비라는 것은 농사에 흡족한 비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선정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라고 했는데 이건 힘든 백성들 뜻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풍운이라는데 풍운을 얻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즉 바람과 구름을 얻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정철이 어떤 곳에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이걸 얻어야 되거든. 즉 좋은 기회. 이걸 얻어야지만 3일간의 비, 선정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높은 곳에 가고 싶어, 정치 좀 잘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의법이 사용된 것들, 그 다음에 요 풍운이라는 구절과 음애의 이온풀이라는 구절의 상징적 의미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단락. 자, 마하연. 마하연이라는 곳이 예전에 절이 있던 절터였대요. 자, 마하연 절터를 지나서 묘길상인, 이 묘길상은 불상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마하연 절터, 이 묘길상, 불상, 안문제라는 고개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요 구절 쭉 보면 화자가 어디 간 거예요? 마하연, 묘길상 봤고요. 안문제도 넘었고요.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도 올라간 거죠. 자, 화자가 다 지나간 곳. 이곳 전부 다 여정에 해당돼요. 한 곳. 자, 천심절벽을,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요. 아주 큰 절벽을 세워두고요. 은하수 한 구비를, 한이라고 하는데 하다가 뭔 뜻이라고요? 아까 계속했었죠. 하도 할자. 그렇죠. 많다, 크다. 여기서는 은하수 큰 구비를 촌촌이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여기서 배라고 하는데 배는 이렇게 배를 써야 되고요. 천을 의미합니다. 천같이 걸었으니 도경에는 12굽이었대요. 도경은 산과 강물을 그린 산수 그림책이에요. 산수 그림책에는 12굽이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더 여럿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내용 분석 좀 하겠습니다. 천길이나 된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요. 여기 절벽이 있어요. 천길에 된 절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은하수, 밤하늘의 은하수, 하얀 은하수, 강물처럼 하얀 은하수가 있는데 이 큰 구비를 마디마디 착착착착 베어내어서 실같이 쫙 풀어당겨서 배같이 여기다 걸어놨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얀 게, 은하수처럼 하얀 게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수 그림책에는 이 구비가 여기 꾸불 이렇게 되는데 이게 12구비였는데 내가 보기엔 더 여럿이다 라고 무언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묘사하고 있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은 폭포예요, 폭포.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업을 하면서 만폭동 폭포가 정말 유명하다고 했었죠. 예, 기억나시나요? 이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심리까지 퍼져 있던 그 만폭동 폭포. 그 만폭동 폭포와 바로 이 12폭포가 연관돼서 잘 나와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네, 12폭포. 폭포 이름이 12폭포인 이유는 이 구비가 12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폭포예요. 그래서 산수 그림책에는 12구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이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를 잘라서 마디마디 베어서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은하수, 이 하얀 것의 정체는 그렇죠. 요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폭포를 실같이 풀어서 무엇을? 폭포를 배같이 걸었으니 무엇을? 폭포를. 그래서 예 모두 묶어주시고요. 공통적으로 비유한 표현은 무엇을 비유했다고요? 네, 폭포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폭동 폭포와 연관지어서 잘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수사법이라든가 표현 방법 중에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은하수,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었죠. 사용된 수사법은 네, 은유법이죠.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어요. 폭포를. 여긴 같이 사용됐으니까 수사법은 그렇죠. 같이 사용되면 직유법. 여기도 직유법. 그리고 뭐같이 뭐해서 뭐같이 뭐했으니 사용된 수법 문장구조 동일하면 네, 대구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수사법. 겹치는 거 많이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만폭동 폭포에서도 은유법, 직유법, 대구법 이런 것들이 사용됐잖아.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에서 봤을 때는 실, 배 다 어느 감각을 통해 드러나요? 어느 감각이요? 봐야죠 알겠죠? 그렇죠?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각, 얘도 시각. 거리감은 실을 보려면 멀리서 보여요? 잘 보여요? 가까이 가서 잘 보여야 돼요? 어디서 봐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얘는 근경이라면 멀리서 봐야지 배처럼 보이겠죠. 얘는 원경.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아까 차이점이 잘 나타난다는 걸 했는데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만폭동 폭포에서는 폭포를 비유한 소재를 총 몇 가지가 있었나요? 4가지가 있었죠. 예. 무지개, 은 같은 무지개. 그 다음에 옷 같은 용의 꼬리. 들을 때는 우레더니. 보니까 눈이로다. 이렇게 4가지였는데 공통되게 사용된 수사법은 다 그렇죠. 폭포를 비유할 때는 수사법이 은유법이었어요. 폭포는 모두 은유법을 통해서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폭포를 비유를 그렇죠. 직유법을 통해서도 사용했었죠. 이 차이점 봐주셔야 되고요. 자,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아까 전에 들을 때는 우레였는데 보니까 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을 때는 어느 감각? 청각. 근데 여기서는 어느 감각만 드러나요? 네, 시각만 드러납니다. 나머지는 뭐 근경, 원경 드러나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큰 차이점. 여기서는 폭포를 직유법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다. 그런 점과 그 다음에 감각은 시각만 사용되었다. 예, 이런 차이점 2가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폭포 2가지 항상 같이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산수 그림책에는 12구비로만 그려져 있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더 여럿인 것 같아요. 13구비, 14구비, 15구비처럼 이렇게 구비 져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적선이 이제 있어. 이적선이라는데 이 인물은 좀 잘 봐두도록 할게요.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정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아했던 인물은 임금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인물 중에는 시인도 있어요. 중국 시인. 중국 시인 중에 그 자연이라던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시를 잘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이백으로 알고 있죠. 이백. 그래서 이적선이라는 사람은 이백이라는 인물이고요. 적선이라는 말은 적강한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세계에 내려온 신선. 신선처럼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시를 썼어요. 아주 편히 지내면서. 그래서 이백이라는 인물이고요. 자, 이백이 이제 있어. 다시 유용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은 조사고요. 여기 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도곤이라는 조사도 기억해 둘게요. 뒤에 또 나와요. 도곤은 조사, 보다. 자,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어딘데요?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은 좀 전에 뭐 봤어요? 네, 12폭포를 보고 있었죠. 12폭포. 여기가 지칭하는 곳은 12폭포고요. 그다음에 여산, 아까 전에 중국에서 매우 아름다운 산이 여산이라고 했었는데 그 산과 폭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산에도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산에 있는 폭포와 이곳을 12폭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간 화제의 심정을 생각해 볼게요. 여산폭포가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거야 라는 얘기는 여산과 12폭포 중에 뭐가 더 뛰어나다? 자, 생각할 때는 그렇지, 12폭포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만큼 12폭포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부심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금강산에 있는 12폭포 그만큼 훌륭한 곳이야 하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산 얘기 나왔는데 200은 왜 소환이 되었나요? 갑자기 200 얘기는 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 200 시인이 이태백이라고도 하는 이 200이라는 시인이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쓴 적이 있거든. 예. 그 시에서 여산폭포 언급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망여산폭포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자료와 연관돼서 제가 나눠줄 자료가 있는데 그 시험 자료에도 보면 이 망여산폭포에도 은하수 얘기가 나와요. 우리 12폭포 보면 은하수 큰 구비를 베어서 그 다음에 배처럼 걸었다고 나왔었는데 그 이적선 시, 200의 시의 영향을 받아서 은하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본사 1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본사 2로 넘어가게 돼요. 예. 본사 2로 넘어간 부분은 본사 2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건데 다음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중요 내용 한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산에서 바다로 넘어가는데 우리 앞부분 이 금강산 부분과 작품의 뒷부분에는 바다 부분이 내용이 좀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 부분에서는 화자가 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사실 충성심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리로서의 모습, 충신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위주로 잘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내용 생각해보면 그랬었죠. 예쁜 자연 경치들 보고 거기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도 저 뛰어난 산들처럼 나도 충신이 되겠다. 백성들 잘 다스려 보겠다. 이런 마음이 위주가 됐었죠. 그런데 바다 부분으로 넘어가면 바다 보면 마음이 탁 트이잖아.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탁 트인 마음만큼 아주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태평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 무엇과 같은 마음을 신선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철은 자신을 신선처럼 여기면서 자연인, 같은 말로 자연인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인이 신선으로서의 모습이 앞으로는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작품 보다가 이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올 텐데 병입니다. 병.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중을 매양보랴 하는 페이지 16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관동결국이 정말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이유는 길어서, 옛말이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꼭 해석 위주로 먼저 좀 하시고요. 해석이 다 되었다 이러면은 이 작품에 나온 중요 구절들,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있죠. 그리고
꼭 여러 번 암기를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예, 꼭.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